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그렇죠.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8년 7월 1일 우유를 사기 위해 1층 식료품점을 찾은 부차란 싱씨. 그런데 이날따라 이상하게도 식료품점 주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친분이 있던 터라 주인 가족이 사는 3층 집으로 올라가 봤는데요.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천장에 환기용 쇠창살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요. 아유, 너무 기괴해요, 저게. 뭐야? 집단 자살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고. 인원이 너무 많죠. 응. 하지만 강도 사건이라고 하기엔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던 금 장신구와 고가의 휴대전화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폭행의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응. 집에서 수상한 일기장 한 권이 발견이 됐습니다. 의식은 행하는 날은 요리해선 안 되고 다른 이들이 스스로 목을 맬 동안 한 명은 감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비네 의식이네. 의식이네 의식. 자, 일기장의 내용이 알려지자 주술 행위를 통한 집단 자살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던 노무의 딸은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인 게 분명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자살 가능성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자,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집단 사망 사건. 과연 주술 행위를 위한 자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죽음? 대체 누구였을까요? 2004년 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여대생 마우라 머레이가 의문의 실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날과는 어딘가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상한 행적을 지금 뒤쫓아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교수님께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종 뒤 조사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3시 반 그녀는 자신의 차를 몰고 캠퍼스를 나갔고요. 그리고 10분 뒤인 3시 40분에 ATM기에서 $280를 인출한 것이 확인됩니다. 저렇게. 찍혔죠.
이때 CCTV 속 그녀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그녀는 뉴햄프셔주의 하버힐 112번 국도에서 운전 중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도와주려고 하자 방금 보험사와 연락했습니다. 경찰 안 부르셔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조사 결과 그녀는 보험회사와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 이건 뭐죠? CCTV에도 지금 혼자 찍힌 모습뿐이고 네, 자 그리고 일부러 도로에서 상황이 발생됐는데 경찰도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7시 46분경 또 다른 목격자의 신고로 결국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마우라 머레이는 차만 남겨둔 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만 갖고 이미 사라진 상태. 이후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끝내 의문으로 남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8년 뒤인 2012년 아이디 112dirtb라는 한 유저가 너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주목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누군가 차 안에서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곳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한 남성이 누군가를 조롱하듯 웃더니만 깜짝이야. 해피 애니버서리 기념일을 축하해라는 문장이 뜹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날짜는 2012년 2월 9일. 그날은 마우라 머레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거 영상을 올린 사람이 네.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 아니면 뭐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 영상 제목은 아예 마우라 머레이. 뭐야? 이 영상에는 브레튼 우즈 리조트 티켓 한 장이 있었는데 그 티켓에 찍힌 날짜는 그녀가 실종된 이틀 뒤인 2004년 2월 11일.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브레튼 우즈 리조트 근처에 안매장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죠. 저거는 저 주변을 좀 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동영상을 업로드한 유저 알든 올슨을 잡았는데요. 잡았어요? 당시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 수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체 그날 어디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혹시 정말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의문의 동영상은 그녀의 실종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걸까요? 2014년 3월 29일 네덜란드인 두 친구 22살 리잔과 21살 크리스 두 친구는 파나마의 보케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울창한 자연에 반한 두 친구.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키우는 개 블루와 함께 하이킹을 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될 때까지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고 데리고 갔던 반려견 블루만 혼자 집에 왔습니다. 뭐죠? 왜? 경찰들은 곧장 수색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그녀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결국 파나마 당국은 특수부대를 동원 그리고 두 소녀의 모국인 네덜란드 경찰팀까지 가세해 수색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일 동안 숲을 샅샅이 뒤졌음에도 그녀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아,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저기 뭐 산인데. 대체 어디로 간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실종된 지 10주가 지났을 무렵 단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리잔이 메고 나간 파란색 가방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이 가방이 발견된 곳은 홈스테이 지역인 보케테에서 걸어서 무려 15시간이나 걸리는 한 강둑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83달러와 여권, 물병, 카메라, 속옷, 그리고 스마트폰 2대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은 이 스마트폰으로 역추적을 시작했죠. 응? 그녀들이 하이킹을 떠난 날은 4월 1일. 그런데 하이킹 시작 몇 시간 만에 그녀들은 네덜란드와 파나마의 응급 전화번호로 긴급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전화 연결에 실패.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이후 7일과 10일 사이에 긴급 전화를 한 횟수가 무려 77번. 게다가 더 미스터리한 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이었는데요. 카메라 안에는 하이킹을 떠난 4월 1일 즐겁게 등산로를 오르는 두 소녀의 모습도 담겼는데 근데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2분 간격으로
깜깜한 숲속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찍은 사진이 90여 장. 그리고 그 사진 안에는 크리스로 추정되는 피 묻은 머리 사진까지. 어메. 그리고 2달 뒤엔 뼈 33개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그중에 28개는 리잔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녀들이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의 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요. 하지만 발견된 뼈에선 동물의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사람이 표백이라도 한 듯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그 진실은 말없는 두 소녀와 강아지 블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2012년 콜롬비아. 당시 경찰들은 유명 폭력 조직이자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을 유혹한 뒤 납치, 감금, 협박 등을 일삼은 지오반니 레보예도를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는 납치, 감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은 뒤 곧바로 도주, 1급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야, 근데 징역을 선고받고 도망간다는 건 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레보에도가 도주한 직후 유명 폭력 조직의 일원인데다가 얼굴도 알려져 있던 상황이라 사람들은 조만간 그가 체포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까? 레보에도를 잡기 위해 경찰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추적했는데요. 그러나 무려 1년간 그 어디서도 그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마치 이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듯 감쪽같이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경찰들이 일단 정말 쌍심지를 켜고 추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다면 본인의 명예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 어느 날 콜롬비아 비앙키아 인근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레보에도가 드디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체포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그의 모습. Penal Municipal de Bogotá dictó una condena de 60 años 뭐요? por delitos de concierto. 체포를 당시의 모습은 지금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의 머리와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남자였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남자였는데 여장을 했든지. 그래. 아니면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가 된 건지.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레보에도가 약 1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예 성전환 수술을 감행. 로잘리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던 겁니다. 야, 이거는 성형 수술을 능가하네. 그렇지. 성도를 바꿔버렸어. 뭐 이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라 어떻게 반응드리기가 좀 참. 아니, 어떻게 체포된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네. 불심 검문 중이던 경찰의 눈에 띈 한 여성.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시더라? 그 레보에도랑 너무 닮지 않았어? 근데 알아본 게 진짜 대단하잖아요.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알아볼 만한 그 얼굴이냐고. 경찰들의 눈썹이 대단하시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보냐고. 경찰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겠네요. 네. 뭐 DNA 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죠. 아니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신분 완벽하게 숨겨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다행이네요. 진짜. 그리고 법의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범죄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했던 도망자. 성별은 바뀌어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진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부촌 베벌리 힐즈의 주택가 수십 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은 절도범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비벌릴스를 저도 뭐 예전에 뭐 다른 촬영 때문에 가봤는데 저기는 절도범이 가도 절도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CCTV도 많고 보안도 철저하고. 당시 절도범은 정말 대담하게도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범행에 나섰고요. 범인의 모습이 CCTV에도 포착돼 경찰이 CCTV를 분석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고화질인 거 봐.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그에 대한 제보도 전혀 없었는데요. 아니 근데 너무 얼굴이 잘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뭐 가린 것도 없고. 근데 CCTV에 저렇게 고화질로 찍혔는데 어떻게 못 잡고 저렇게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5월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가만. 왜 입을 벌리고 있지? 뭔가 이상한데? 아 그거. 저기 아까 할리우드 아니야? 그 왜 특수분장 그런 관련 산업에 종사했던 분 아닐까? 맞네, 이거네. 입이 안 벌어.
경찰은 범인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포착. 그리고 이 모습을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요. 프로웰,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절도범 프로웰이 CCTV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인종을 바꿨네. 인종을 바꿨어. 이제 성별이 아니라 인종을 바꿨네. 와, CCTV랑 너무 다르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발에 가면까지 착용해 백인으로 변장. 그래서 수사가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결국 어설픈 가면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눈에 띄어 체포. 그의 범죄는 막을 내렸고요.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어설프니까 입도 안 다물어지고 그 덕분에 잡은 거니까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려 했던 황당한 범죄자들. 하지만 아무리 꽁꽁 가려도 언젠가 그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14년 4월 중국 당국이 국외로 도피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 맨 위에 오른 1호 수배자인 중국 저장성 원저우 전 부시장 양슈주. 그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뇌물, 수수, 공금 횡령을 일삼으며 무려 446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재산을 취득한 일명 중국의 부패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중국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양슈주는 타국으로 도주, 무려 11년 넘게 도피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야, 11년 넘게 어떻게 안 잡혔죠? 와, 중국 공안도 서슬퍼런데. 그렇죠. 뭐 사람 하나 없는 밀림에 계속 숨어 살았나? 아예 눈에 안 띄게. 양슈주는 홍콩, 싱가포르, 이탈리아,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으로 도망을 쳤는데요. 이때 무려 29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 수시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야, 29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첩보 요원도 저렇게 해는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 들어갈 때 뭘로 들어왔더라?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막 이거 필리핀 뭘로 들어왔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 정도의 액수면은 전 세계 다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인터폴의 어떤 그런 협조 요청을. 이거 어떻게 다 피해다녔을까요? 양슈주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이미 미국 맨하튼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 미국 영주권도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미국 영주권을 가명으로 취득, 에이? 당당히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은 영주권 받기가 엄청 까다로운데 가명으로. 가명으로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영화 속 첩보요원처럼 철저하게 신분 세탁을 한 양슈주. 하지만 2004년 양슈주 소유의 맨하튼 아파트가 소송에 휘말리며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들통났고요. 이후에 양슈주는 네덜란드로 도주,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10년간 자유를 만끽하던 양슈주는 네덜란드에서도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2014년 위조 여권을 사용해 또다시 미국에 입국. 하지만 결국 미 이민 세관 집행국에 발각되며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인도 협상 끝에 양슈주는 도피 12년 만인 2015년 11월 중국으로 송환, 길고 긴 도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1년 11월 중국 산시성 양취안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인 44세 남성 추이스링이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허우진, 당신을 살인범으로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아까는 추이스링이라면서 경찰은 지금 체포한 이름이 허우진이라고 했잖아. 허우진. 그죠? 이게 뭐 사람 잘못 보고 오인한 겁니까? 먼저 허우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6년 전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허우진. 그는 식당을 찾은 한 손님과 갑자기 시비가 붙었고요. 말다툼 끝에 손님을 살해. 그리고 그 길로 어디론가 잠적했는데요. 공안은 용의자 허우진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그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공안의 수사망을 피해 하얼빈시로 달아난 그는 그곳의 허술한 지역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이름을 추이스링으로 바꾸고 나이도 10살 줄여서 신분 세탁, 양취안시로 다시 도주했던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나이도 10년을 깎아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안은 이렇게 되면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정보가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살인자 허우주인은 추이스링이란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 가구 사업가로 성공하며 큰 부를 축적했고요. 지역사회 사업과 자선단체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며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심을 샀는데요. 뭐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사람 죽였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진짜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면 자수를 했어야죠. 그렇지. 그게 진정한 사회 기여죠. 자, 그렇게 지역 유명 인사로 우뚝 서게 된 그는 급기야 2011년 5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회 당선. 와. 중국 정치계에 입문까지 하게 됩니다. 2011년 도망자 허우준을 찾기 위해 심기일전에 재수사에 돌입한 공안은요. 당시 허우준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나 그의 행방을 추궁. 집요한 수사 끝에 정치인 추이스랭의 실체가 살인범 허우준이란 사실을 파. 산시성 경찰들과 공조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공안에 체포된 허우준은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 열심히 기부하고 살았습니다. 그간 발을 편히 뻗고 잔 적이 없었는데 붙잡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죄책감 얘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거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잡혔으니까 죄책감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